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1986년 4월 26일 운명의 그날 밤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 그리고 재앙과 동요가 된 세 남자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톨리 디아틀로프, 알렉산드르 아키모프, 러니트 톱투노프.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원자로의 운전 책임자였던 이 세 남자가 불장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버튼을 눌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3분, 그들이 거대한 에너지원을 전 세계에 죽음을 내뿜는 핵화산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영화로 극화되었으며 수백 권의 책에 묘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무엇보다도 아주 편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난할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시스템과 관료주의, 그리고 기술 그 자체는 아무런 상처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모두가 사건을 종결하고 모든 잘못이 영혼 없는 기계가 아닌 몇몇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한 이야기는 아마도 4호기 원자로의 폐허 위에 세워진 가장 거대하고 냉소적인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날 밤의 실제 기록은 세 남자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에 예정된 실패, 즉 승리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숨겨지고 다시 쓰인 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사는 추측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편견 없는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분석 시스템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과거 비밀이었던 파일들, 신문 기록, 원자로 기술 설명서, 통화 녹음, 심지어 관련자들의 개인 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리는 이 산더미 같은 모순된 정보들을 처리하며 선전과 사실을 분리하고 인간의 눈이 놓쳤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내놓은 첫 번째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공식적인 사건의 경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팀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출력 수준에서 위험한 실험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핵심적인 안전 시스템을 꺾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원자로를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합니다. 동결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가장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평생을 원자력에 바친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왜 갑자기 미치광이로 변해 원자로 노심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려 했을까요? 공식적인 답변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야틀로프의 오만함, 부하 직원에 대한 그의 무자비한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인 분석 앞에서는 무너지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 방에 있던 각 운전원의 프로필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교대 조장이었던 33살의 알렉산드르 아키모프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기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석 제어 기술자였던 러니트 톱투노프는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젊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있은 지는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유난히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수석 기술자인 아나톨리 디아틀로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혹독하고 까다로운 감독관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디아틀로프를 아마도 해고 위협을 가하며 젊은 동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한 거대한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공리가 생존자들의 증언과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압박은 존재했고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디아틀로프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던 8호 터빈 발정이 테스트는 몇 시간 전 4월 25일 낮 동안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주간 근무팀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휴식도 충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TF 전력망의 티아오2관이 전화를 걸어 원자로 정지를 연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력망에 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가 내린 이 결정은 원자로가 거의 10시간 동안 절반의 출력으로 가동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원자로를 제논 중독으로 알려진 불안정한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야간 근무팀이 인계받기 훨씬 전부터 원자로는 병들고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갸틀로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운전팀을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은 외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전기를 요구했고 시스템은 계획이 이행되기를 요구했으며 시스템은 아키모프나 톱투노프가 어떤 버튼을 누르기도 훨씬 전에 안전규약을 무시했습니다. 기소의 핵심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운전팀이 운전 반응도 여유도, 즉 OZR을 임계 수준 이하로 낮추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노심에서 너무 많은 제어봉을 제거하여 원자로의 브레이크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식 버전은 그들이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제어 데스크 위에 있던 바로 그 운전 매뉴얼을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1986년 버전의 규정에는 15개 미만의 제어봉 반응도 여유로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말은 단 한 단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이 중요한 항목, 이 안전규칙은 대참사가 일어난 후에야 매뉴얼에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원들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자로 제작자들이 그들에게 제공한 지식의 한계 내에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지도가 백지였기 때문에 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지뢰밭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원들은 지도에 없는 지뢰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리가 다음에 던진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지뢰를 숨겼는가? 시스템의 상관관계 분석은 명확한 책임의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은 제어실이나 발전소 소장의 사무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체르노빌을 떠나 모스크바로, 채널형 원자로의 설계자들, 존경받는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심장부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덫은 바로 채널형 원자로 자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원자력 공학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높이가 7층에 달하고 거의 2,000톤의 흑연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1,600개가 넘는 연료 채널이 뚫려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공리가 설계를 분석한 결과 이 경제성은 안전을 희생하여 달성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채널형 원자로는 하이브리드 원자로였습니다. 단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설계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원자로를 전혀 끄지 않고도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민간 및 군사적 이중 목적은 세계의 다른 어떤 원자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련의 공학적 결정을 낳았습니다. 그 결정 중 하나가 제어봉의 설계였습니다. 어떤 원자로에서든 제어봉은 브레이크입니다. 그것들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을 멈추는 붕소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채널형 원자로에는 이런 제어봉이 211개 있었습니다. 비상 방어를 의미하는 AZ5 버튼은 이 211개의 제어봉을 모두 한 번에 노심에 삽입해야 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상 브레이크이자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원자로를 몇 초 안에 끌 수 있다는 절대적인 보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가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설계의 세부 사항 속에 숨어있는 악마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사호기 원자로 노심의 정확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1시 23분 당시와 똑같이 중성자장과 물의 흐름을 초단위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AZ5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지 버튼이 눌린 후 처음사 최소 5초 동안 원자로 하부의 총출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어봉의 설계에 있었습니다. 제어봉이 내려오는 채널의 높이는 7m였습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 제어봉은 약 5m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흑연으로 된 변위기라고 알려진 또 다른 부품이 있었습니다. 제어봉기 노심 밖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을 때 채널 상부에는 흑연 변위기가 있고 채널 하부는 물기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은 붕소와 마찬가지로 중성자를 흡수하여 반응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흑연은 반응을 가속시킵니다. 제어실로 돌아가 봅시다. 원자로를 살려두기 위해 운전원들은 거의 모든 제어봉을 가장 높은 위치로 들어 올렸습니다.
원자로 하부는 부분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 물기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시 23분 40초, 아키모프가 명령을 내렸고 톱투노프는 AZ5를 눌렀습니다. 211개의 제어봉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덫이 발동됩니다. 붕소는 반응을 늦춰야 할 물질이었지만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하부에 처음 닿은 것은 흑연이었는데 그 조건에서는 가속기처럼 작용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기는 채널에서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물도 거기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몇 초 동안 시스템은 브레이크 하나를 제거하고 그것을 가속기로 대체했습니다. 노심의 가장 뜨겁고 불안정한 부분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출력 급증을 일으켰습니다. 운전원들은 원자로를 멈추려다가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끝단 효과입니다. 공리는 단호합니다. 원자로가 처한 상황에서 AZ5 버튼을 누르는 것은 99.9%의 확률로 폭발을 보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몰랐는가? 시스템은 비밀 파일을 깊이 탐색하여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1975년 레닌그라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동일한 원자로가 이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상적인 운전 중 비슷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어봉기 움직일 때 갑작스러운 출력 급증이 일어납니다. 연료 채널 하나가 파열됩니다. 같은 설계자들인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끝단 효과가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고장 메커니즘이 내장된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보고서를 썼습니다. 비밀 보고서를. 그리고 그것은 묵살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채널형 원자로를 멈추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현대화를 시작하는 대신 그들은 정보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발전소에 모호한 회람을 보내 제어봉을 움직일 때 주해를 언급했지만 문제의 실제 물리학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운전원들에게 길에서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 길이 지뢰밭이라는 것은 결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대가는 너무 높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의 붕괴, 국제적인 스캔들, 그리고 소비에트 과학의 위신에 대한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진실의 대가는 너무 비싸다고 여겨졌습니다. 11년 후 프리피아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사호기 원자로는 덫이었습니다. 안전장치라고 여겨졌던 AZ5 버튼은 기폭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덫이 아무리 치명적이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공리가 다음에 던진 질문은 왜 운전원들이 애초에 그 반가소의 근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까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안전 테스트였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러니는 암울합니다. 실험의 목적은 발전소의 완전한 정전 시 관성으로 회전하는 터빈이 중요한 60초 동안 물펌프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디젤 발전기가 켜질 때까지의 60초, 그것은 발전소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공리가 이 테스트 이면의 서류를 분석했을 때 그 고귀함은 사라지고 부주의한 관료주의와 무자비한 압박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테스트 프로그램은 원자로 설계자인 쿠르차토프 연구소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 기관인 돈테케네르고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핵물리학자가 아닌 전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터빈과 발전기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썼지만 그 계획은 발전소에 뛰는 심장인 원자로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리는 이 계획에 필요한 승인 서명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자로의 수석 설계자도 채널형 원자로의 과학 감독관도 그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 테스트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둘렀을까요? 왜 발전소 경영진인 빅토르 브류하노프와 그의 수석 기술자 포미는 그렇게 부적절한 절차에 승인을 내렸을까요? 답은 달력에 있었습니다. 4호기를 국가위원회에 완전히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해야 하는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5월 1일 휴일 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그 시급함은 안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보너스, 훈장, 그리고 모스크바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거의 하루 전에 쓰러지기 시작한 그것 말입니다. 테스트는 4월 25일 오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기술자 블라디미르 추구노프가 이끄는 휴식을 취한 팀이 원자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에 따라 출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TF 전력망의 디아오 2관이었습니다. 전력망에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테스트는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한 관료가 내린 이 결정은 사호기 원자로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공리는 다음 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절반의 출력으로 작동하도록 강요된 원자로는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형 원자로의 노심 내부에는 제논 중독 또는 요오드 구덩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출력이 떨어지면 원자로는 제논 135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는 연쇄 반응에 대한 독과 같아서 중성자를 흡수하고 핵의 불을 끕니다. 이 독을 상쇄하기 위해 운전원들은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단지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제어봉을 노심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밤이 되고 새로운 팀이 인계받았을 때 그들은 건강한 원자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병들고 불안정하며 이미 중독된 기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테스트를 계속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후 한 자동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제어를 옮기려던 중 젊은 운전원인 러니트 톱투노프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출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논에 질식하던 원자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출력이 거의 0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어떤 매뉴얼, 어떤 물리학자, 어떤 상식이라도 그 순간에 원자로는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이야기의 끝이어야 했고 제논이 붕괴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어실에는 아나톨리 디아틀로프가 있었습니다. 디아틀로프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브류하노프와 포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5월 1일 마감일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의 그림자. 디아틀로프는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력을 올려라.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원자로를 되살리기 위해 그들은 남아있는 제어봉을 빼내야 했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결함 있는 가속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계에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논의 독과 싸우고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끝단 효과의 덫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 제어실에서 제논에 중독된 원자로와 싸우며 디아틀로프, 아키모프, 톱투노프는 기계를 강제로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테스트에 요구되는 수준인 200메가와트까지 출력을 다시 올렸습니다. 원자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것은 핀이 뽑힌 폭탄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덫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인 제어봉은 거의 모두 노심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자라고 여겨졌던 AZ5 버튼은 이제 가속기인 흑연을 원자로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 주입할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3분 4초, 실험이 시작됩니다. 8호 터빈으로의 증기 공급이 차단됩니다. 터빈은 관성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증기 흐름이 없으면 노심의 물이 너무 빨리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출력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시 23분 40초. 아키모프는 상승을 보고 매뉴얼이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행동합니다. 그는 완전 정지를 명령합니다. AZ5를 돌려 러니트 톱투노프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빨간 버튼, 안전의 최종 보증, 덫이 발동됩니다. 211개의 제어봉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리의 시뮬레이션이 증명했듯이 처음 몇 초 동안 노심은 받아야 할 브레이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흑연 끝부분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출력 급증이 원자로 하부를 찢어 놓습니다. 운전원들은 계기판이 무한대로 치솟다가 죽어버리기 전에 깊은 굉금을 들었습니다. 제어봉은 중간에 걸리고 열이 너무 강해서 채널들이 변형됩니다. 3초 후 두 번째 굉음이 들렸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폭발.
엘레나라고 불리는 2,000톤의 강철과 콘크리트 덮개인 원자로 상부 덮개가 마치 판지처럼 공중으로 던져집니다. 노심이 열렸습니다. 대기 중의 공기가 1,700톤의 과열된 흑연과 접촉합니다. 지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종말이 도래했습니다. 소비에트 관료주의의 현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연쇄 반응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인, 두려움, 그리고 거짓말의 연쇄 반응. 발전소 소장인 빅토르 브류하노프는 프리피아트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1시 반에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지휘 벙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파괴를 보았습니다. 그는 원자로 건물의 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의해 훈련된 그의 마음은 불가능한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채널형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으니까요. 발전소의 방사선 측정기인 선량계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선량 측정기는 즉시 타버렸습니다. 고선량 측정기는 금고에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열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자로를 평가하러 보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 브류하노프는 모스크바로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공리는 이 통화의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범죄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부의 압박을 받은 브류하노프는 36시간 동안 비상 대응을 마비시킬 문장을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고와 화재가 있었습니다. 원자로는 아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공황과 나쁜 소식을 처벌하는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에서 태어난 이 거짓말은 공식적인 진실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화재를 다루고 있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그 거짓말이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지도화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서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k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프리피아트시로 치명적인 입자들의 보이지 않는 기둥을 직접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깨우거나 창문을 닫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을 때 해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로 나와 놀고 학교에 가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들은 각 입자가 평생 받아야 할 양보다 더 많은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먼지 속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당국은 이미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황을 일으키지 말라. 상황은 통제해 있다. 원자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36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동안 도시가 죽음을 호흡했던 36시간. 대피는 다음 날인 4월 27일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너무나 완전해서 내부에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4월 28일 1000km 이상 떨어진 스웨덴의 포르스마르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경보가 울렸습니다. 스웨덴 기술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소에서 누출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의 신발에 묻은 먼지를 분석했습니다. 동위원소의 구성이 이상했습니다. 그 특징은 자신들의 발전소에 속하지 않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채널형 원자로의 명백한 특징이었습니다. 사람이 브류하노프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세계는 고백을 통해 재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구름의 흔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공식적인 이야기는 단 한 번의 폭발을 주장합니다. 강력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증기 폭발. 비극적이고 심각한 산업 사고이지만 여전히 사고. 이 버전은 깨끗합니다.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버전은 거짓말입니다. 새벽 1시 23분에 일어난 일은 몇 초 간격으로 일어난 두 번의 별개의 폭발을 포함합니다. 공리는 초기 순간에 살아남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석 운전원이었던 발레리 페레보즈첸코는 원자로 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연달아 두 번의 깊은 굉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호기와 4호기 사이의 복도에 있던 기계기술자 알렉산드르 유브첸코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망치가 건물을 친 것처럼 둔탁한 충격, 바닥과 벽이 흔들렸습니다. 몇 초 후 귀를 먹먹하게 하는 두 번째 폭발이 불을 끄고 석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발전소 밖에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프리피아트 강의 어부들은 하늘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빛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호기 위로 솟아오르는 짙은 붉은 섬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훨씬 더 밝은 두 번째 빛, 하늘로 곧장 쏘아 올려진 푸른색 기둥, 두 번의 충격, 두 가지 다른 색. 인간의 기억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는 거짓말할 수 없는 증언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구 자체, 체르노빌 지역에 설치된 지진계는 그날 밤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수정처럼 맑습니다. 테이프는 단일 지진 사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시 23분 40초, 두 번째는 약 3 최소 4초 후에 훨씬 더 강력하게. 공리는 그 치명적인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실제로 증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설계 결함, 끝단 효과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AZ-보호 버튼의 흑연 끝부분이 노심에 들어갔을 때 출력이 급증했습니다. 채널의 물이 즉시 끓었습니다. 증기 압력이 수백 개의 연료 채널을 찢었습니다. 2000톤의 엘레나 덮개를 날려버린 것은 바로 이 힘이었습니다. 원자로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속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폭발이 수소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뜨거운 증기가 연료의 지르코늄과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생성했고 그것이 공기 중에 산소와 섞여 폭발했다는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공리는 화학을 분석했습니다. 3초 만에 기록된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수소를 생성하고 혼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소는 주황색, 노란색 불꽃으로 탑니다. 목격자들은 밝은 파란색 빛을 보았습니다. 공리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첫 번째 폭발이 덮개를 뜯어내고 채널을 파괴했을 때 모든 냉각수가 사라졌습니다. 브레이크인 제어봉은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채널형 원자로의 심장은 그것을 멈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녹은 연료가 스스로 붕괴되었습니다. 원자로는 순간적으로 새로운 구성을 형성했습니다. 초임계 질량. 다음에 일어난 일은 빠른 중성제에 의한 폭주였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고전적인 원자폭탄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같은 성격의 핵사건이었습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10톤, 어쩌면 20톤의 폭발물과 맞먹었습니다. 실제 파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폭발, 핵폭발이었습니다. 그 파란 섬광은 물리학에서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온화된 공기와 같은 매질 안에서 입자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때 방출하는 틀림없는 빛입니다. 그것은 활성 핵반응의 시각적 서명입니다. 최종 증거는 몇 달 후 원자로에 침수된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명한 코끼리발, 녹은 연료, 모래,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검은 용암 덩어리. 공리는 그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용암을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2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했습니다. 증기 폭발도 수소 폭발도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통제 불능의 핵반응만이 가능했습니다. 단일 폭발이라는 거짓말은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말해졌습니다. 소비에트 시스템은 단지 민간 원자로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조건 해서 즉석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단일 증기 폭발에 대한 거짓말은 기계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훨씬 더 어두운 두 번째 거짓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28명의 소방관들과 그 초기 시간 동안 원자로를 진압하려 했던 수백 명의 발전소 직원들. 그들은 파괴된 지붕 위를 걸었고 방사능 흑연 조각을 발로 찼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급성 방사선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다듬어진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시신에 일어난 일의 실제 이야기는 그들의 의료 기록과 함께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연관에 담겨 콘크리트 슬래브 아래에 밀봉되어 묻혔는데 단지 방사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묻힌 이유는 그들의 몸 자체가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최종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리는 의사들의 일기, 모스크바 제6임상병원의 간호사 메모, 사진, 그리고 부검 보고서를 포함한 이 파일들에 접근했습니다. 시스템이 이 증상들을 히로시마 이후 알려진 모든 방사선 사고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상한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나라 최고의 의사들인 모스크바의 의사들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현상은 핵 선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피부, 특히 얼굴과 손은 일반적인 화상의 붉은기를 띠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두질한 가죽처럼 짙은 갈색, 거의 청동색 톤을 띠었습니다. 공리는 그 원인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감마선만으로는 그것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태는 베타 입자 폭풍의 결과였습니다. 수십억 개의 입자들이 피부의 상층부를 폭격하고 익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순수한 핵연료 파편 위를 걷고 있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 현상은 그들의 폐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내부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식 버전은 뜨거운 증기와 연기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의 완전한 파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다섯 번째 부분의 발견과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폭발, 핵폭발. 그 폭발은 수천 도의 플라스마 섬광을 생성했습니다. 회전선에 있던 남자들은 평범한 연기를 마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흡입한 것은 플라스마였습니다. 그들의 폐는 핵 사건에서만 존재하는 열에 의해 내부에서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증상,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취급되었던 그 증상은 공리가 병동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중위 블라디미르 프라비크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모스크바 병원에서 그의 눈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시스템은 통제 불능 핵폭주의 물리학을 분석했습니다. 그런 사건은 감마선과 베타선만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중성자 펄스를 방출합니다. 공리는 프라비크가 홍채의 멜라닌 색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색을 바꿀 만큼 강렬한 중성자 흐름에 맞았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사고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와 동일한 효과에 맞았습니다. 그들의 매장 자체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아연인가? 왜 콘크리트인가? 공식적인 거짓말은 그들의 시신이 방출하는 감마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리의 분석은 그것이 주된 걱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이 내부에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공기를 마심으로써 그들은 미세한 연료 입자를 흡입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라늄, 플루토늄, 그리고 다른 중원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말 그대로 장기 핵 폐기물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평범한 관에 묻혔다면 이 치명적인 원소들은 결국 토양과 물로 새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핵 폐기물을 묻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아연과 콘크리트에 봉인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단지 그들의 유해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원자로가 단지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폭탄처럼 폭발하여 핵연료를 사방에 흩뿌렸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의 시신은 범죄의 마지막 현장이었습니다. 아연으로 봉인된 소방관들의 시신은 일어난 일의 인간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는 두 번째 증거를 남겼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지워지지 않는 서명을. 노심이 폭발했을 때 그것은 전 세계를 여행한 방사능 구름을 방출했습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했지만 구름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언어로 쓰인 원자로의 유서였습니다. 공리는 유럽 전역의 실험실에서 수집한 그 구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희귀 가스의 비율, 특히 제논 서명에 있었습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자로에서는 다른 종류의 제논 비율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원자로가 단순히 녹아내리면 이 비율은 특정 방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독일에서 수집된 샘플은 정상 원자로도 녹아내린 원자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폭발 직전, 평소보다 수천 배 강한 거대한 에너지 펄스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성될 수 있는 새로운 제논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은 법의학적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핵폭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에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구름을 분석한 모든 이들은 수학이 공식적인 이야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1986년 8월에 빈 회의로 이끕니다. 세계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 레가소프가 이끄는 소비에트 대표단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레가소프는 절반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설계 결함을 인정하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AZ5 버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끝단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종적인 책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극단으로 기계를 몰고 간 운전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핵 폭발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계자들이 몇 년 전부터 그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제논 구름의 데이터로 그를 대면하는 대신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인 한스 블릭스는 소비에트의 개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 침묵했는가? 공리는 전 세계적 맥락을 분석하고 악의가 아닌 상호 두려움의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세계는 체르노빌보다 어떤 원자로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막 스리마일 섬에서 자신들의 악몽을 겪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윈드스케일에서 자신들만의 비밀 사고를 겪었습니다. 만약 국제원자력기구가 민간 원자로가 잘못된 조건에서 핵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의 종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합의를 했습니다. 세계는 운전원 실수라는 소비에트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체르노빌을 소비에트 문제, 즉 불안정한 채널형 원자로와 실패한 문화의 결함으로 만들어 그 사건을 핵 문제가 아닌 것처럼 고립시켰습니다. 그것은 침묵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은폐를 설명하지만 그날 밤의 광기를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갸틀로프가 한밤중에 중독된 원자로에서 부적절한 테스트를 하도록 그토록 압박을 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넘어 비밀 군사기록 보관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플루토늄 의정서. 우리는 이미 채널형 원자로가 군용 등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냉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소비에트는 레이건의 스타워즈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포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원자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엑스레이 레이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원자로가 극단적인 체제에서 짧고 거대한 에너지 펄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안전 테스트는 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짜 임무는 최고위층 몇몇만 알고 있었지만 포톤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군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4호기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원자로의 출력을 올리라고 부하들을 압박하던 아나톨리 갸틀로프는 단지 자신의 직업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밀 군사 실험의 매개 변수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이 연구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한계까지 원자로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자신들의 역할이 단순한 운전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용 쥐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 그것은 마지막이자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아키모프가 AZ5를 눌렀을 때 그는 단지 설계 결함을 작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원자로에 포톤 프로그램의 군인들이 연구하려던 바로 그 에너지 펄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관찰하러 온 실험을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진실을 숨긴 것은 단지 기술적인 재앙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괴물 같은 규모의 실패한 군사 실험이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체르노빌의 이야기는 오만이나 무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고라는 단어는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단어는 살인입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